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배경부터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대해서 이 배경이 어떤 호수에 떠있는 절이죠. 세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 연못 주산지 위에 3억 5천만 원의 거액을 투입해서 물 위에 떠다니는 절을 지어버립니다. 지금은 그 환경 문제로 절이 철거는 됐는데 그 주변 일대가 관광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 덕분에. 굉장히 독특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너무 효과적으로 잘 자아내지 않았나 싶어요. 제작비에 내가 알기로는 거의 70%쓴 것 같아. 그거 세트 하나 짓는 거에다가 그냥 올인을 투자를 해버린 거지. 내가 그 배경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직업이 하나 새로 생긴 게 있어. 뭐? 로케이션. 아, 로케이션만 따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감독한테 보여주는 그런 직업이 별로 없었다가 차츰차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겼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여러 장 앨범처럼 해가지고 이런 장소가 있는데 어디가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가 내가 알기로는 로케이션 담당자도 담당자인데 김기덕이 보고서는 이제 필이 딱 꽂혀가지고 아 이쪽에다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내가 하나 찾아냈는데, 영화 배역을 보면은 노스님, 동자승, 뭐 소년승, 청년승 이런 식으로 배우 이름이 아니라 그 스님의 시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 중간에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가을쯤에 나오는데 노스님이 떡 먹으려고 신문지 까다가 신문지에 집 나간 청년승이 살인을 저질렀다 하면서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가 영화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그때 이름을 알아냈어. 이름이 김호롱이야, 남자가. 그리고 아내가 박주연이야. 뭐 하여튼 뭐 그런 약간 깨알 요소가 있더라고. 재밌어서 한번. 노스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님 전문 배우지. 거의. 그래? 다른 영화 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오영수 씨. 거의 스님 역할로 진짜 많이 나왔거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신 건지 근데 모르겠지만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 영화 중간에 보다 보면은 고양이 꼬리 가지고 한자를 쓰잖아. 한자를 너무 잘 써. 그래서 맞아. 와, 이 사람은 뭔가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엄마도 글씨 쓰는 연필이야, 분이지만 연필. 진짜 잘 쓰시는 아, 거. 그러고 보니까 명준의 어머니께서 그 서예를 좀 하시는데 예전에 좀 하시다가 손 아프셔서 조금 그만두시긴 했는데 진짜 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인상 깊었던 거는 물로 쓰잖아. 기아장에다 물로 쓰잖아. 글귀가 지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좀 독특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어머니도 보셨구나. 자, 그러면은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줄거리를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가 꼬아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되게 친절해요. 맨 처음에 봄이 나오고 영화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 여름이 여름 나오고 계속 그런 식이라서 제목 그대로예요. 기승전결이지. 네. 제목 그대로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봄은 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장난에 빠진 아이, 살생의 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물이 생성하는 봄, 숲에서 잡은 개구리와 뱀, 물고기에게 돌을 매달아 괴롭히는 장난을 치는데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승이 잠든 아이의 등에 돌을 묶고 잠에서 깬 아이가 울먹이면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노승이 잘못한 것을 모두 되돌려놓지 못하면 평생의 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김기덕 영화의 기존까지의 흐름과 맞닿는 면이 있지. 김기덕 영화에서 대부분의 영화들이 살생의 업, 폭력의 업 이런 거잖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굴레, 밑바닥의 처절함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거를 이 영화에서는 불교적인 형태로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주제상으로는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그 대문을 열고 시작을 하잖아. 나는 그거 보면서 처음에 뭔 생각 들었냐면 뭔가 그 우리나라 캠페인 광고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문 쫙 열면서 궁궐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나는 생각이 나기는 했는데 어찌 보면은 그런 거 자체도 김기덕이니까 나는 그렇게 찍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가 별로 없었잖아. 옛날 무성영화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플롯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밖에 나갈 수 없게끔 자신의 그 세계를 갖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 장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동자승한테 깨우치게 하는 장면도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불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토대로 노승인가 그 동자승의
관계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지 않았나.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생각하는 판타지에 대해서 풀어놓는 것이거든. 근데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나 뭐 연출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비슷하게 따라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할 수가 없지. 이거는 호수 위에다가 절을 짓고 그 위에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판타지, 특히 이 영화에서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인간 세계잖아. 불교에서 바라본. 근데 난 굳이 불교에서 바라본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불교라는 것 자체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들이 사는 사람들의 삶, 인생사, 반복되는 그 역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역사를 얘기하는 그 무대를 여기로 잡은 거잖아, 자신이. 근데 너무나도 괜찮았던 것 같아. 인간의 뭐 역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거대해지고 방대해질 거 아니야. 근데 이 산 둥근 호수 안에 그것을 다 집약시켜놓고 단지 맨 처음에 두 인물이 나와서 둘만이 풀어내는 이야기 가지고 인간사를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집중도 잘 되고 굉장히 아름답고 이거는 뭐 어느 영화에서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지 않나 진짜. 그리고 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아무래도 동양인이고 한국인이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와 고유의 색깔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는 뭐 아무리 세계화 해서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만이 진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 난 굉장히 자부심이 나름 있어. 이런 걸 어떻게 외국에서 해? 할 수가 없지. 도저히 이런 상상도 하기 어렵고 이런 생각이나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 외국에선. 오히려 보면서 아 동양인이 저런 사상이 있구나,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빠져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 전에 섬이 나왔잖아. 떠있는 섬처럼 생긴 그 집들을 보면서 그걸 갖다가 또 차용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거를 갖다가 자기가 카피해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다른 절로 갖다가 배경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썩을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여기에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꼬맹이가 개구리랑 물고기랑 뱀이랑 몸에다가 돌을 매달아가지고 못살게 구는 그러면서 낄낄낄 웃는 장면인데 노승이 쭉 쳐다보고 바로 혼내지 않고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한 듯한 자고 있으니까 그 뒤에 돌을 매달은 다음에 대사도 되게 투박하고 되게 문어체 같아. 뭐 김기동 영화의 특징이지. 개구리를 어떻게 하였느냐? 막 이런 뭐 돌에 매달았습니다 이러면서 걔네들이 다 죽었으면 너는 평생에 업을 지니고 살게 될 것이야 막 이런 식으로 살생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깨우치게 해준 거 같아. 사실 이 문어체가 거슬린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 김덕 영화에 대해서. 근데 연기가 좀 웃기긴 해서 사실 뭔가 어설퍼 보이고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소박한 느낌? 오히려 얘기하는 게 더 그냥 잘 들어오는 느낌? 나중에 노스님이 하는 대사 보면은 욕망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살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사실 모든 김기동 영화에 통용되는 공식이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개구리와 뱀과 물고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괴롭힌 그 동자승은 나쁜 남자의 조재현이고 그 피에타의 이정진인 거지. 그치. 다 결부가 돼. 개구리와 뱀과 물고기는 뭐 괴롭힌 여자들이 되는 거고. 뭐 딴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그 애가 약초를 캐다가 뱀이 나타나니까 뱀을 잡아서 집어던지잖아. 그걸 보고 분명 뱀이 나타난 거 보고 아 애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구나라고 상상을 했는데 웃잖아. 거의. 집어던지고 뱀 갖고 장난치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연기를 했지?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은데 아 물릴까봐. 근데 캐스팅 기화가 있는 게 애들 오디션 보잖아.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대 얘가. 뱀을? 그다지 그냥 무서워하지도 않고 가지고 놀았다네 그냥. 뱀 가지고. 특이하네. 참고로 뱀에 대한 공포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영장류가 갖고 다 있다고 있는데 하지. 독도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걔는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다루니까. 그래서 하여튼 결국에는 개구리는 살았지만 그 물고기는 죽었고 뱀은 처참하게 죽은 걸 보면서 그 동자승이 엄청나게 울면서 봄에 대한 얘기가 끝나는. 아 뱀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건 진짜 처음이더라. 그리고 파여진 데에 바위 그게 같은데 돌이 걸려가지고 그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끝나게 되는데 보면서 옛날에 봤을 때는 사실 어렸을 때니까 이런 자연 풍경이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 잘 몰랐어. 그래서 나도 잘 몰랐어.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구나. 뭐 재밌네. 뭐 이렇게 독특하네. 뭐 좀 멋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 이게 진짜 확실히 아름다운 거야. 나이 먹으면은 자연 풍경이 멋있다는 게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나 봐. 아 진짜 아름다운 거야 이게. 얼마 전에 나도 터키를 가기는 했지만 터키 가서 본 풍경이랑 여기 이 풍경이랑 비교하면은
이게 진짜 맛이 다르긴 다르더라고. 특히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지루하게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되기는 한데 몇 가지 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게 지루할 수밖에 없게끔 영화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자연 풍경에서 뭔가 스릴러적이고 긴박하게 흘러갔다면은 오히려 더 느슨하게 즐기지 못했을 것 같아. 아, 당연하지.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느슨하게 지루하게라는 말보다는 좀 여유롭게 그렇지. 여유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거야. 지루라기보다. 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야기도 굉장히 담백하게 풀어내잖아 사실. 여러 가지 막 꼬여서 반전이 있고 이러지 않잖아. 너무 배경이 일단 영화를 완전 죽여버리니까 내용을 이렇게 담백하고 여유있게 풀어내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더 불편했을 것 같아. 배경에 집중을 못하니까 긴박하게 가면 그 내용에 더 집중을 하게 돼. 그리고 불교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더 여유가 더 느껴졌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 여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가 자라서 17세의 소년이 됩니다. 근데 그 절에 동갑내기 소녀가 요양을 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소년이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고 노승도 그들의 사랑을 감지하게 돼서 소녀를 떠나보내게 되고 그 소녀는 그 사랑에 대해 집착을 해서 결국 절을 떠나게 되는 것까지가 여름의 내용입니다. 일단 그 소년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재경. 이 소년승은 서재경인데 얼마 전까지도 TV에 나왔더라고. 얼굴도 꽤나 낯이 있는 배우고 지금 최근에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내용이 뭐 그렇게 새롭진 않아요 사실. 충격적이지도 않고 소녀가 요양하러 왔는데 소년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좀 몇 번 나오고 배에서 둘이 알몸으로 잠드니까 노승이 배에 마개를 풀어갖고 물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소녀를 다시 내보내게 되고 소년이 그녀를 찾아서 다시 산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안 어울린 듯 하면서도 어울렸어. 이 자연 풍경이랑 뭔가 계속 여유로운 내용만 있을 것 같고 우리들한테 깨달음을 주는 교훈적인 내용만 있을 것 같은데 뭐 배드신 장면도 뭔가 이렇게 갑자기 저런 장면이 왜 나오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맞는 게 아닌가? 노승도 마지막에 보낼 때 하는 얘기가 너네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자연의 순리 아닌가 사실? 싶기도 하고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고 배경도 자연 풍광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시기고 그런 식으로 인간도 결국은 자연의 일부고 그 자체도 자연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이전의 김기덕 영화들과 톤은 다르지만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지. 인간도 결국은 자연이고 동물이고 기본 베이스는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진 물질일 뿐이다 라는 거를 이런 장면에서 볼 수 있지. 야,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자세히 사람들이 보면은 문 열리는 거 얘기를 했지만 옆으로도 충분히 나다닐 수 있어. 봄에는 그러질 않았거든. 동료스님 문을 열고 나간다거나 노스님도 그냥 문을 열고 나가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어기는 게 나와. 여자애가 이불을 열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씬이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서 원래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옆으로 간단 말이야. 노스님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절정을 좀 빨리는 것 같아. 어기는 거야. 거기 안에만의 세계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거를 어기게 되고 자연의 순리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 저기서부터 삐그덩 하는 게 있기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그냥 그거를 그냥 관가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거기서부터 절정으로 치닫지 않았나. 그냥 빠르게. 명주가 얘기한 거를 정확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자애가 절 위에 동상이 있는데 그 위에 그냥 의자처럼 앉아. 그러니까 소년승이 거기 빨리 내려오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스님이 싫어한다고. 근데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된 이후에 오히려 소녀가 동상 위에 앉아있고 머리를 만져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어긴 거지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도그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예 그냥 판만 쫙 깔아주고 그냥 하얀색 선으로 갖다가 그렇게 한 것만 있었거든. 그런 거에 있어서도 특이한 형식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기는 하더라고. 우리나라적으로 풀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경계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확실히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연만의 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뭔가 집착과 욕심과 욕망을 품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자멸하게 만드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법칙을 순리를 어기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 원래부터 그게 당연한 것 같아서 이게 오히려 자연의 순리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름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여름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 이 녀석이 닭을 갖고 떠나. 괘씸한 놈이 하나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떠났어. 노승이 외롭게. 나쁜 놈의 자식. 근데 나는 그 닭 들고 가면서 저걸 팔아서 뭐 어떻게 하려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또 풀어주잖아. 그런 거 보면은 걔한테도 자유를 주고 싶었나? 자기한테 투영을 해가지고. 난 그런 생각 들더라고. 더 웃긴 게 그거잖아. 배를 문까지 노져서 갔잖아. 이런 노승은 어떻게 거기서 옴삭달싹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비밀이 가을이에 나오지. 근데 그게 어. 염력이 있는 것 같아. 그 노수님한테. 그런 거 좀 있지. 그런 게 좀 있었던 가을에 있어. 것 같아. 이따 얘기할 텐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떠난 후에 10여 년 만에 배신한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 되어서 산사로 청년승이 돌아오게 됩니다. 분노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불상 앞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자 그를 모질게 매질을 하는 노승. 남자는 노승이 바닥에 써준 반야심경을 새기며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형사들이 나타나 청년승을 다시 잡아가게 된 다음에 노승은 스스로 자살을 하고 가을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가을 이야기는 극적으로 치닫는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야심경을 이렇게 적는데 나는 기독교긴 하지만 반야심경 읊는 그거 있잖아. 그걸 되게 좋아해. 반야바라메다 심경. 내 이름도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 거기 이명주가 나와? 그래? 시대명주라고 해서 이제 쭉 나오는 게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반야심경이라는 게 비교 쉽게 하자면은 성경이랑 불경이 있는데 좋은 글귀 써놨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김기덕 감독의 그 생각이 많이 투영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거기에다가 글씨체를 갖다 멋있게 써놓는데 그걸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부터 네가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떠나간 여인과 결국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불륜을 저지르게 돼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다시 절에 돌아온 거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던 소년승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순정 파였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돌아와가지고 속죄를 하고자 자기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살적인 걸 이제 시도를 하잖아. 내가 그 한문의 뜻을 갖다가 문 아니야? 문? 폐 아니야? 폐야 폐? 폐구나. 내가 그거를 뜻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내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동양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겠지. 좀 불교적인 게 있나 봐. 예전에는 뭐 돈을 불에 태우면은 뭐 하늘로 뭐 올라간다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불태워가지고 하늘에 올린다. 자기를 거의 재물처럼.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걔는 아예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살을 시도한 거지. 자기 속죄하려고. 근데 노수님이 그거 보고 막 이제 때리잖아. 심지어는 그 불상까지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가져온 거기도 하고.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노수님도 패고, 노수님은 여러 가지 신경이 있었겠지만 자기가 잘못 가르친 것도 있었겠다 생각도 있었을 거고, 자기가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긴 한데, 그 반야신경에다가 청년스님 파고 그 색깔을 입힌 거가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감독의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지. 김기덕의 다른 영화들까지 살펴보면은 결국은 사바 세계는 굉장히 냉혹하고 거칠고 잔혹한 세계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고,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인해서 모든 살인과 폭력과 강간과 거친 세파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그거를 극복하는 김기덕 영화의 탈출구는 인간 사이에 그 맞물리는 죽고 죽이는 나선에서 느끼는 죄업의 죄책감이 죄의식으로 발현이 돼서 그게 종교로 이어진다는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는 거고, 이 영화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거지.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나선의 굴레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죄업의 죄의식, 부채의식, 그게 자기 구원의 입구가 되는 거고, 이 영화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게, 종교로의 구원이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그 김기덕 영화에서는 남자들의 자아도취와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적인 면모들을 채 극복하지 못하는 주인공들이 보인다고. 근데 그게 종교로 간다고 해서 극복되는 거고 승화되는 거냐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오히려 또 하나의 판타지고 또 하나의 남자의 로망이고 그런 거일 수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통렬하게 잘 찍은 영화가 이창동의 미량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와 비교하면 소박하지 않나.
나중 가서 김기덕이 겨울 돼가지고는 자기가 직접 연기하면서 몸에 불상 매달고 산을 올라가서 고행하는 이런 것도 보여주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자아도취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미진한 깨달음? 혹은 그런 식의 가치관이 가지는 위험성과 허실이란 게 사실 있는 거잖아. 그 지점까지는 사실 고민을 안 하지 않았을까. 물론 종교를 통한 구원이라는 걸 분명히 그릴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거든. 그리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단순하게 고민을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피에타도 그렇고 그 점에서 좀 비판을 하고는 싶어. 그 점 나도 충분히 공감하는 게, 일단 그래도 불교를 잡았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뭔가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철저히 도구로만 썼다는 거지. 그 절이라고 하는 그 집, 그리고 그 문에서 나오는 그림들, 스님으로서의 이미지들, 그리고 고행하고 수행을 하는 것들, 업을 씻어내기 위해 자신을 뭐 단련하는 거, 뭐 그 정도 이외에 종교적인 정말 구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비판받을 만도 하지만 난 오히려 의도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뭐 엔딩 장면까지 어쩌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반복되잖아. 다시 봄이 오잖아. 뭐 어떻게 구원으로서의 얘기보다는 결국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인간사의 숙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거 자체가 불교적인 세계관이잖아, 굉장히. 그 점에서 사실 김기덕의 영화 자체가 불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심취해 있었다니까. 그 불교적인 그런 사상이라든가. 겨울에서 그 이제 책을 하나 보잖아. 그 책 보면은 그게 그거야. 선무도. 절에서 하는 무술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하잖아. 그러니까 마음 정신 수련?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너무 그런 거에 좀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잖아. 아까 전에 이제 뭐 불상 업어가지고 가가지고 일반적인 거면은 정상 올라가가지고 이야 막 소리 지르고 훈련이 끝났다는 듯이 막 그런 건데 그냥 먼 산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페이드 아웃되고, 내가 처음에 또 얘기했듯이 이게 자기를 뭔가 성찰하고 회고하려고 나는 만든 영화인 것 같기도 해. 겨울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 겨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그 청년승으로 나오는 배우가 김영민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깜짝 놀랐어. 장국영이 나타난 줄 알았어.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리고 연기도 막 분노한 연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분이 이번에 내가 봤었던 것 같은데 그 독립영화 중에 하나 나왔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나왔었는데 생긴 게 좀 무서워. 되게 무섭고 그 그러니까 사리가 느껴져. 어쨌든 간에 요즘에도 활동하고 계세요.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제 형사들한테 잡혀서 가는데 배를 막 저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배가 안 가. 그래서 노승이 뭐 이제 잘 가거라 하니까 그제서야 배가 가고 배가 문 앞에 딱 다다라서 문에서 멈추니까 갑자기 노승이 염력으로 막 끌어오는 장면. 뭔가 상징적인 것 같긴 한데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 여름 때 거기에다가 됐다고 그래서 저런 썩을 놈이 다닌다 이게 아니라 염력이 뭔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 근데 난 사실 웃겼어. 그냥 좀 괜히 웃겼어. 괜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왜 들어갔을까 저게. 자, 그래서 겨울 얘기를 잠깐 하자면 노승이 죽게 되고 남자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장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자시훈 혼자 수련을 하고 얼음 불상을 만들고 심신을 단련하다가 절에 이름 모를 여인이 찾아와서 어린아이만 남겨둔 채 떠나는 장면까지가 겨울입니다. 노승이 죽은 다음에 뭐 뱀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노승인 것 같기도 하고 윤회사상이지 이게. 그리고 그 아기 엄마가 얼굴을 계속 보자기 같은 걸로 가려요. 근데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박지아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분이 김기덕 감독 영화 중에 장첸이랑 같이 했던 숨이라고 하는 영화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배우입니다. 궁금하시면 얼굴 보시면은 네, 아실 수도 있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과연 이 여인이 생뚱맞긴 하니까 어떤 여인인가가 너무 궁금해서 남자랑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남몰래 임신을 해갖고 자기 나도 그 생각 처음에 했는데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여인이 나온 게 있잖아. 자기 동자승이었을 때 이전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 거기에서 리와인드가 나는 되는 것 같아. 그 배경이. 그 동자승도 걔가 지원해서 간 게 아니라 어떤 엄마가 버리고 간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잠깐은 보여줬다고 생각은 하거든.
그 엄마가 죽게 된 다음에 자살을 하죠. 음. 시체를 꺼내갖고 얼굴을 보는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아서 얄미워서. 끝까지 보여주지 않지. 끝까지. 그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겨울에 자기 몸에 돌을 짊어매고 불상을 들고 산으로 상의 탈의를 한 다음에 고행하면서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자세히 보면은 그 아킬레스건 있는 발 뒤꿈치 있는 부분에 일자로 이렇게 상처가 생겨요. 근데 이 장면이 아리랑 영화 포스터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처가 나요. 실제로 영화를 본인이 촬영을 했으니까 그때 상처가 났는데 그게 거의 9년? 10년 가까이 흐른 뒤에도 상처 자국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있는 상처 자국을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장면을 그대로 포스터에 가져가는데 그런 점에서 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이 상처를 돌아보면. 결국 자기 자신의 업을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닌가. 불교적인 시선으로 보면 우리 각자에게도 다 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김기덕 본인이 자신의 몸에 자국이 났고 그 자국을 다시 아리랑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포스터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아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태까지 본인이 살아온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진리다 내가 옳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그래도 자아성찰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업을 안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아리랑 내용도 상기가 되니까 굉장히 난 나름 의미 깊게 본 고행 장면이었어요. 이제 겨울 여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봄 노인이 된 남자는 어느새 자라난 동자승과 함께 산사의 평화로운 봄날을 보내게 됩니다. 동자승은 그 전에 봄의 아이처럼 개구리와 뱀 그리고 물고기에게 장난을 치는데 입속에 돌멩이를 집어넣는 장난을 치며 해맑은 웃음을 터뜨리고 그 모습을 산 정상에서 불상이 바라보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 후에 진짜 애한테 그 후에 아니 그래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그래 그 후에 애한테 김기덕이라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본인이 출연했다고. 밥을 둘이 먹으면서 걔한테는 돌을 한 무대기 그냥 빨간 모자에 나오는 신고. 늑대처럼 되는 건가? 아 빵 터지네. 이 영화를 이렇게 개그 요소로 만들 수 있다니. 나도 그 생각하긴 했어. 저 새끼는 돌을 먹어야 되는 건가? 그런 거 있잖아. 불쌍히 아 저 새끼 좆됐다.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렇게 개그 코드로 보면 안 되는 진지한 영화긴 한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어차피 메비우스의 팀처럼 또 돌아왔어. 봄을 다시 맨 마지막에 붙였다는 거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클링인데 마지막에 봄을 붙였다는 거는 가벼이 생각하면 뭐 보너스 트랙이라든가 아니면 비하인드 스토리 아니면 나머지 이야기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계속 세상은 돌고 도는 거고 난 4박 4개까지 나올지는 몰랐는데 세상은 역시 돌고 도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아마도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영화가 명작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겨울에서도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상상에 맡기고. 근데 하지만 봄이라고 하는 그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지만 설명충 같지 않은 덧붙임. 뭔가 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감탄사를 내뱉을 만한 그리고 봄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는 사실 여름과 가을이었겠지만 이 장면이 사실 백미가 아닌가? 이 장면이 없었다면 정말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나도 이 그리고 봄 장면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들어감으로써 반야심경을 그렇게 칼로 새기고 불상을 매달고 산 위로 올라가는 고행을 하고 이런 식의 인간이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지만 이 세상사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결국은 그런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닫힌 세계라는 게 딱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 운명과 숙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걸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이 영화의 주제가 살아났던 거지. 이게 없었으면은 굉장히 모호하게 끝났을 거라는 거지. 점에서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분명히 이 공간은 사바세계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통해서 사바세계의 느낌을 알 수 있는 듯한 뭐 사바세계의 축소판이라고도 그치. 느껴지기도 하고요.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라는 비관적인 면모를 읽을 수도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영화를 다뤄봤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적으로 내가 이 영화를 봤을 때가 10년 하고도 조금 더 지났을 때였는데 스카라라는 극장에서 이걸
봤거든. 스카라? 스카라라는 극장이 나 되게 옛날에 들은 건데 이거. 대한극장이라고 그 충무로역에 있는 대한극장 아직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두 개 극장이 더 있었어. 명보랑 스카라가 있었는데 명보 극장이랑 스카라 극장은 결국에 영화 쪽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망했지. 그때 봤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죠. 한 명 친구 데리고 가서 봤는데 은혁이라고. 슈즈? 어? 슈즈? 아니 이은혁이라고 한 명 있어.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면 니네들도 기억은 나겠지만 하여튼간 그 친구랑 이제 같이 가서 봤었는데 되게 허무하게 끝난 것도 있었고 되게 졸린 것도 있었고 그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곱씹으면서 평론처럼 글을 적다가 보니까 아 이게 조금 되새김질이 되는 게 그때쯤에 나왔었던 영화들 중에서 장이모 감독의 영웅이라든가 맞아. 옛날에 화양연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면은 내가 그렇게 그걸 보면서 그 영화들을 보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 색이라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내가 강조를 하거든. 그 색깔이 나와 있는 초록색, 뭐 빨강색, 검은색, 파랑색 뭐 그렇게 나오는 그런 색을 다룬 영화들은 장이모 감독이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나중에 황후화 보면은 황금색으로 입힌 군대랑 다른 군대는 다른 색깔로 입혀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보면은 풍경이라든가 그런 게 아주 죽여. 색채가 너무 대비가 잘 되니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보면서 풍경이 한 번씩 딱 나오잖아 계절마다. 그런 게 확실히 확 느껴지는 그런 색깔 있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색깔 있는 그런 영화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평가랑 지금 평가랑 별반 다를 바 없지만 나는 5개 중에서는 4개 주고 싶어. 그냥 한 개는 난 이게 제일 설명 잘 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 김기덕 감독 영화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얘기했었던 지루보다는 너무 여유로운 영화라서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별 1개는 뺐음. 뭐 이 영화는 결국은 스타일의 영화지. 뭐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무슨 윤회의 깊이라든가 인간 사회의 진실을 뭐 담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식의 깊이의 관점에서는 크게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고 자신이 선택한 소재를 표현하는 그 스타일이 호소하는 영화지. 배경 묘사라든지 중간중간 등장하는 미장센들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재밌게 봤기는 한데 명작이라고 꼽지는 않고 영화를 봄에 있어서 영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 자체만으로 뭔가를 얻어가기는 좀 부족한 영화? 그래서 나는 별 3개를 주겠어. 다행이네 2개로 안 떨어졌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이 영화는 2003년도에 나왔는데 나는 2000년도 초반에 한국 영화를 즐겨봤던 사람으로서 2003년도 때 나왔던 영화를 잠깐 언급하고 싶어요. 클래식이 나왔었고 뭐 동갑내기 가와야기, 선생 김봉두, 살인의 추억, 와일드 카드, 그리고 장화 홍련, 싱글즈, 바람난 가족,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고 스캔들, 조선 남녀 상렬지사, 황산벌, 그리고 올드보이, 그리고 실미도. 2003년도에 영화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게 아마 2003년도에 제작이 되고 개봉은 2004년도에 한 게 몇 개 있을 거야. 어찌됐든 간에 뭐 다양하게 나온 거는 확실히 근데 아무튼 저 때에 제작된 영화들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때 나왔던 영화들은 보통 영화들이 아니야. 지금 나오는 영화들 웬만한 영화들보다 좋다고 얘기할 만한 퀄리티가 훨 좋은 게 많지.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작품이 해외에선 오히려 상을 못 받았지만 국내에서 쟁쟁한 그 경쟁 싸움에서 불구하고 상을 탔다는 거에 대해서 이 영화가 어떤 파급력을 한국 영화계에 줬는지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었고 이런 스타일은 사실 아시아 영화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독특한 김기덕만의 그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감독의 작품 중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특이한 작품이거든. 이 작품은 김기덕 필모어 중에서도.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고 아까 스미스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노리냐고 생각이 드냐면 만인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안 해. 누군가 그 몇몇을 위해서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흥행은 저조했지만 충분히 작품성을 대놓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한국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스타일만 살렸기 때문에 대중에 있어서 실패한 영화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김기덕 작품 중에서 추천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스타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 또 약간 본인이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던 자기만의 그 세계를 좀 더 친절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난 그 점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별점 5점을 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화계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다음 주에는 스미스 군이 플롯을 준비했죠. 예고편을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다음 주에 녹음하기로 결정한 영화는 키리시마가 동아리 그만뒀대라는 영화고요. 진짜? 어. 그만뒀대? 너 알아? 뭐 누군데? 나도 모르겠다. 아, 그만뒀대. 난 모르겠다. 누군데 걔는. 왜 그만뒀지? 간단히 시놉시스를 얘기하자면은 학교에서 최고의 인기 스타로 자리 잡은 배구부의 주전 선수인 키리시마가 배구 동아리를 그만두면서 학교에 일어나는 마찰과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마도 스미스의 강의가 될 테니까 미리 보시고 오시면은 필기도구 근데 챙기시고. 그렇게 어려운 영화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소박한 영화인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랑 영화를 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니까 아마 스미스의 훌륭한 강의가 될 테니 미리 영화들 보고 오세요. 아 저도 봤는데 서울극장에서 봤는데 음, 사람이 없더라고. 음, 그래갖고 거의 그냥 혼자서 보는 것처럼 봤는데 나쁘지 않았어.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는 괜찮지 않았나. 그냥 편안하게 보시기에. 나 오히려 killing 타임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래? 난 킬링 타임용으로 굉장히 봤던 것 같아. 욕심은 좀 있었던 영화지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이건 다음 다음 주에 주에 얘기하면 나누면 되니까 되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저희가 키리시마가 동아리 그만뒀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따지는 것도 아니고. 자,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팥빙수 하나 마시면서 보시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휴가철이잖아 요즘에.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나? 힐링 영화야, 김기덕 치고. 아 맞다. 수위는 제일 약하다. 김기덕 영화 치고 치고는 힐링이라는 수위는 걸. 제일 약한 영화. 배경만 보세요. 예. 지금까지 저희 영화계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